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오늘도 김종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이수신 장군의 여러 전쟁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592년 선조 25년이죠. 그때 이제 양력으로 5월 23일로 돼 있대요. 30만의 대병력을 이끌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 조선 반도에 이제 대군을 보내서 임진난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부산 앞바다를 통해서 침략을 하는데 7년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7년 전쟁이 그 정유재란하고 임진난하고 어떻게 나누죠? 토탈 합쳐서 7년이죠. 다 합쳐서 7년인데, 예. 처음에 전쟁 1년 차를 지내면 임진년에, 그 다음에는 전쟁이 계속이 안 되고 강화 협상을 하느라고 1년만 하고 4년을 끕니다. 그래서 5년 후에 강화회담이 실패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다시 침략해 들어오는 게 정유재란입니다. 그러니까 임진년 5년 차 전쟁이 정유재란이죠. 그러니까 정유재란이 이제 2년 정도 갔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임진난을 결코 단순한 어떤 침략 전쟁이 아니라 그 성격 자체가 근대전에 속하는 전쟁이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셨고, 특별히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뭔가 대륙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섬나라 사람들이. 그렇죠. 언제나 그래서 풍신수길은 자기 열도를 통일하고 나서는 대륙으로 가고 싶었죠. 그래서 조선을 딛고 명나라까지도 침범해서 대륙으로 가서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 것이 강한, 그걸 하면서 상업적 이익도 취하고 자기 군벌들의 봉지도 나누어주고 그럴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나는 그 일본의 이 대륙 침략의 꿈은 안 버릴 것 같아요. 뭔가 뻗어나가는 힘이 저 사람들은 있으면은 이쪽에 제일 먼저. 현대는 뭐 전쟁으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뭐 경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과학적으로 다른 모든 것으로 자기들이 세력 확장에 의해서 제일 전초기지가 되는 건 한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화합하게 지내려면 또 제일 필요한 게 한국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서로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임진년은 저쪽에서 하여튼 풍신수길이가 야욕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의미라는 게 그 5개를 이야기해 놨더라고요. 첫째 하나는 이제 이게 근대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총포를 쏘고 화포를 쏘고 하니까. 그 다음 하나는 결국 나중에 이제 중국에 명나라가 이제 합류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한중일이 이제 삼국이 이제 합쳐서 병력을 수백만 명을 동원한 그런 전쟁이라는 그렇죠. 거. 그 다음에 물론 임진난 1년 그리고 뒤에 이제 정유난까지 해서 7년입니다만 어쨌든 장기전으로 갔던 게 한 특징이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전쟁이 오래되다 보니까 또 뭐 굉장히 무자비했잖아요. 우리는 뭐 활하고 총칼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인명 손실, 세상 손실이 뭐 아주 어마한 거죠. 어마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그 책에 써나가 보니까 동양 전체에 정치나 문화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렇죠. 이렇게 보더만요. 우리도 전쟁 때 일본은 전쟁 마치고 바로 풍신수길이에 죽고 덕천 막부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일본은 일종의 국가가 바뀐 거고, 명나라도 바로 망하죠. 한 몇십 년 후에. 청나라. 그런데 우리는 버텨내죠. 300년 후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래. 또 이수신이 물리친 그 사람에 의해서 또 정복당하는 셈이 되죠. 하여튼 그때 이 전쟁은 엄청난 문화적인 영향을 끼친 거는 사실. 그때 우리가 통계가 없습니다만 아마 우리 그때 조선의 백성들이 아마 한 3분의 1, 4분의 1은 아마 죽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죽음을 당하고 부상당하고 잡혀가고. 그런데 유승룡이가요, 한양을
탈출해서 선조와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1년 몇 개월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 그 선한 글에 보면은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더라. 한양이. 거의 뭐 끔찍스러운 일이죠. 몰살시킨 거죠. 그참 또 하나 유승용 선생이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징비록을 썼지 않습니까? 전쟁 끝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근데 그 징비록을 안 읽은 것 같아요. 징비록 안 읽었죠. 그것을 정비록을 그 얘기 들은지 모르는데 일본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하더라고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걸 읽은 거예요. 먼저 읽었죠. 그거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고 참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19세기 나라를 또 그렇게 일본에게 이제 뺏기는 업보가 그렇더라고요. 이수신이 죽고 유승룡이가 죽었을 때 이수신과 유승룡을 잊지만 않았더라도 그래는 안 되는데요. 그래요. 우리는 잊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이수신은 특히 깜깜하게 잊어버렸어요. 이수신을 처음 역사에 불러내는 첫 일은요. 정조입니다. 정조가 근대화의 물결이 한국으로 퍼져올 때, 조선으로 올 때 위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수신을 불러내왔고, 조선이 나라를 건국함에 선조, 이제 이승기로부터 열성조의 노력에다가 단 한 사람이 더해졌다. 바로 이수신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이렇게 정조는 이수신을 불러 일으켜서 나라를 부흥하려고 했는데 정조가 죽고 나서 다시 이수신은 감옥에 따라갔고, 그 다음 이수신이 또 불려온 거는요, 두 번째는 일제시대 때예요.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당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역사학자, 소설학자들의 소설가에 의해서 이수신이 또 불려옵니다. 단재신, 최호 선생, 이강순 이런 사람들이 이수신을 불러와서 우리 위로받는데 일제가 끝나니까 또 당신은 그 다음에 박정희가 또 불러옵니다. 그렇죠. 박 대통령이 불러와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데 이수신의 에너지를 필요로 했거든요. 그럼 이수신 정신입니다. 이 새마을 정신 가는 것도. 그래가지고 이수신이 다시 우리나라를 이제 부흥시키는데 역할을 했다가 박 대통령이 죽으면서 또 이수신은 물속에 들어가는데 박 대통령이 독재하다가 죽었다고 해서 역사학자들이나 학자들이요 전부 이수신을 더 깊이 묻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사실 이게 리더들이 어떤 권력을 쥐거나 하면 나라의 천세 만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들의 어떤 입장과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죠. 지금 이제 우리 김종대 재판관님 내가 존경하는 이유가 다시 이제 이 이수신 정신을 불러내서 다시는 우리나라에 우리가 뭐 근저에 8년 전에 그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번에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다 이게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사실 이런 참사가 벌어지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각 정파 간에 이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책임 정치를 보여주고 잘못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그 원인을 따져주고 그렇게 해서 이 사회를 바꾸려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게 저는 많은 부분이 이수신 정신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회가 그렇게 바뀌고 리더들이 그렇게 바뀌어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그리고 이 사회는 정말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물질 중심의 사회도 안 될 것이고 정말 그 조화로운 참 그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영 재판은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세요. 아니요. 우리 이 일을 꼭 그럼 해내야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수신 정신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렇죠. 뭐냐? 이수신 정신 뭘 받아야 되느냐? 사랑입니다. 또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모든 지도자나 위정자는요. 국민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면 돼요. 내가 근데 사랑은 있긴 있는데 좀 부족해 할 때는 키워내야 됩니다. 그렇죠. 지도자는 키워내야 된다고요. 키워내는 과정을 수양이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지도자는 부단히 수양을 해서 사랑과 정성을 키워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진짜 사랑이라고 그러면 현대에 와서는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잖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에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인간에 대한 사랑, 특히
그 우리 민족이라 하면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도 지금 이제 단민족 국가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에 대한 사랑, 국민에 대한 사랑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 특히 그렇죠. 배운 자나 가진 자나 지도자들이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나는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사랑을 네 단계로 나누어서 얘기해 줍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첫째 관심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관심 없이 사랑한다는 거 없어요. 두 번째는요 걱정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이 거짓말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중요한데요. 지 몸을 던지 헌신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해가 안 돼요. 그렇죠. 지 몸을 던져서 이수신처럼 목숨을 던져서 그게 은행일치죠. 백성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빠지고 너희들 뭐 하느냐 하는 건 사랑 아닙니다. 이거는. 그건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사랑의 이수신 같은 사랑은 마지막 네 단계입니다. 사랑을 헌신을 했잖아요. 헌신했다는 생각을 놔버려. 이게 이제 아까 군자 그렇죠. 그게 나오죠. 예. 지금 현대에서는 말이죠. 제가 뭐 당연히 뭐 동의하는 거고는 뭐 원칙적인데 저는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책임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 국민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헌신 노력을 하고 쭉 그렇게 하면 결국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거든. 이 배운 자나 가진 자들이 이게 없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없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랑하면은 책임을 집니다. 지는 거죠. 사랑 안 하면은요, 그래. 뭐 빠져나가려까지 책임 안 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답답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아, 이게 원인을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데 그치지 말고, 무엇이 지도자들은 무엇이 부족했느냐. 정치 지도자는 무엇이 부족했고. 오늘 이 유튜브에서 좀 많이 더 강조가 되면 좋겠고요. 뭐 다니면서 이제 특강을 하실 때도 그걸 더 많이 강조했으면 좋겠다. 그래 따지면 지금 우리가 뭐 이 성첩에 옥포, 또 당포, 그 다음에 뭐 한산 대첩, 뭐 부산 대첩, 예. 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이제 있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사랑과 정성으로 꿰집니다. 두 번째 당포해전의 첫 전투가 사천해전인데 사천해전에서 이수신이 이 왼쪽 겨드랑이에 6cm가 박히는 탄환을 받습니다. 아, 그랬어요? 왼쪽 겨드랑이란 말은 심장하고 별로. 그렇죠. 그런데 그 총알을 받는다는 이것은 심장에도 갈 수 있는 총알 아닙니까? 그렇죠. 총알이 날라와서 왼쪽 겨드랑이 이게서 이수신이 몇 달간 고름이 흐르는 중상을 입습니다. 그 당시엔 그런데 백발백중 양잿물로 돌아갔어요. 씻어내고 이러거든요. 그 이수신 일기에도 그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활을 뽑아낸다고요. 칼로서. 그런데 그 다음날 그러면 중상을 입었으면 기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날 당포해전을 치른다고요. 그 다음 또 당항포해전 또 치른다고요. 율포해전까지 치고 돌아간다고요. 그 일대에 있는 여정은. 그 다음에 한산해전 올 때요. 이수신이 요번 영화 만들 때도 내가 감독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수신이요. 활을 못 씁니다. 한산해전 때 활을 못 쏴요.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 안 나섰어요. 안 나서 할 수가 없죠. 그 후 몇 달 후에도 이수신이 유승용에게 보낸 편지에 가면은 아직도 고름이 흘러서 활을 당길 수 없다 이라거든요. 그런데 한산해전에서 어떻게 활을 쏩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지 몸은 지금 죽게 됐는데 나라 형편급하다고 왜 나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둑에서는 이제 그 아생연후 살타 이런 게 하는데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에 가면 들어가면서 숙연해진다는 게 이번 엘리자베스 그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여왕도 처녀 때 그 1차 대전에 참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옥스퍼드나 그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가면 1차 대전, 2차 대전에 재학생들이 죽은 리스트가 쫙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도 이제 정말 제대로 선진국이 되려면 맞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선진국이 되려면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먼저 자기 헌신을 그렇죠. 헌신이 사랑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관심, 걱정, 헌신, 무념 이 과정을 자기가 어떻게 지금 구현하고 있는가를 하면 세상에 분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게 직권은 놔두고 너 그러냐 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 책임으로 돌릴 때 조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간단한 선인데, 간단합니다. 간단한 건데 결국 이제 젊을 때는 그 일부만 이제 알게 되겠지만 이제 이렇게 연륜을 되어 가면 그걸 확연히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말이죠.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우리도 70 중반이니까 이제 어느 경지에 왔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이것을 실천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하루하루 이제 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지금 이 긴 시간 우리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선 말이죠. 4대 성첩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옥포 성첩의 의미만 하나만 이야기해 주죠. 뭐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고. 옥포 성첩은 전부가 다 도망간 상태에서 치르는 전투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 그 두려움을 이수신은 어떻게 부하들을 용기를 북돋아하면서 옥포까지 와서 해금강 그 밑으로 해서 옥포로 올라가거든. 옥포가 내나 거제도가 아닙니까? 그 거제 장성포 장성포. 여수를 출발해서 그때 노를 저어갑니다. 얼마나 먼 길입니다. 그 길을 와서 싸울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라. 첫 전투고. 첫 두려움에만 다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수진이 처음 말은 전령 처음에는 태산과 같이 정중하게 해라. 떨지 마라 이 말입니다. 떨지 마라. 떨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가 때가 그 이제 전쟁을 치렀잖아요. 치르고 이기고 나서 선조한테 장계문을 보낼 때 일심분발, 함진사력 이 내자가 나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분발했고 사력을 다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가 되어 죽을 힘을 다해서 이런 하나가 되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군대를 누가 막아낼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옥포 선첩의 큰 의미는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하는 그런 이제 정신 무장을 시켜주고 이 그 미지의 적이잖아요. 처음 해보는 그렇죠. 거니까. 다 다른 사람은 도망가서. 네, 이겼으니까 이제 자신감을 이제 그렇죠. 그 큰 의미가 있는 것 우리나라 같더라고요. 첫 전투에 첫 승리를 거뒀대요. 그 다음에 거북선이 이제 두 번째 당포 성첩에 이제부터 동원되는데 그 당포 성첩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그리고 당포 성첩은 4가지의 전투입니다. 제1차가 제주시나 사천에서 먼저 1차전을 하고 그 다음에 당포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당항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율포라는 곳에서 하는데 율포는 막 조그만한 거고 당포 당항포는 큰 전투고요. 사천도 굉장히 큰 전투. 사천에서 이수신이 부상을 당하고 이 부상당해서 좌절하지 않고 그대로 계획대로 당포에서 적을 치고 또 당항포에 적이 있다 하니 또 당항포에 적을 치고 이제 적이 눈에 안 보입니다. 돌아옵니다. 그게 2차 전투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니까 거기서 이제 성공후사를 굉장히 강조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원균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원균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근데 사천해전 같은 데서 이수신이 너희들 싸우는 거는 내가 다 보고 전부 기록해서 너 공을 기록할 테니까 제발 적 목 빼는데 힘 쓰지 마라. 적 목 빼다가 너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왜 목을 빼냐 하면은 그때 상수공법이래가 목 하나에 계급이 올라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을 베야 목 베려면 그거 굉장히 힘들죠. 목 잘 안 베집니다 그게. 그러니까. 목 베다가 지가 총만 죽는 거예요. 외과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목 베는 걸 내가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수진이 다 기록해가 전부 다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원규는 내가 어제 싸운 데 갔다 오겠다. 갔다 와가 죽은 것들 빼가지고 공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수진 그래서 이제 나는 이수신의 핵심이 나오는데 이수신은 싸워서 이기어서 나라를 지키는 게 소중했고 그렇죠. 원규는 그것 자기도 소중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 공이 인정 안 받으면 내가 뭐 한다고 싸우는 얘기야. 지금 우리 현대에서 우리가 원균 같은 사람이 많겠어요? 이수신 같은 사람이 많겠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죽기 전에 이수신 같은 분이 많아지도록 열심히 해야죠. 내가 국회에서요 이수신 강좌를 하나 개설해가지고 그건 국방위원장도 한 김영우 의원이 있습니다. 김영우 이 사람 처음에 내가 한 괜찮죠. 90분간을 훌륭한 분이더라고. 그분 근데 강의를 탁 하니까 이분이 강의를 탁 듣고 나서 눈을 쭉 감고는 들어보고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다 원균이네요. 그분 절대 그럴 분이 아닌데. 그 당포 성첩 그걸 보니까
그 당포에 이기고 난 뒤에 이제 우리 어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병이 그리고 나타나기 그 말은 우리 국민 백성들이 맞아. 이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이제 한번 싸워보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막 그걸 큰 도망갔던 의미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도망갔던 우리 그 관료들도 이제 들어오고 나라가 이제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큰 이 의미가 당포가 있어요. 당포가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하객진 이야기가 한산 이제 얘기. 그게 이제 한산 대첩인데 그 얘기 좀 해보시죠. 하객진은 하객 날개처럼 벌려가지고 그렇죠. 그랬던 적을 모아놓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때 한산도 그 제가 그 저 한번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내리다 보니까 멀어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안 보이던데. 그게 안 보이는데도 거리로 끌어낸 이유가 있더만요. 그래서 거기서 하객진 한 거 아닙니까? 하객진은 하려면 바다가 지금 몇 킬로 돼야 되죠. 그렇죠. 그 견내량은 좁은 데를 가서는 이 반옥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어내리는데 유인 전술을 해가지고 처음에 배 한 척에가 유인해가지고 오면서 그때 어떤 전술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팍 이렇게 포위를 한다고요. 이 조선은 일본보다 강한 게 포입니다, 포. 포도. 예. 이 포라는 거는 우리가 그저 고려 말에 그 저 누굽니까? 채무선 그 화약 만들어. 그때부터 우리가 화포 있었잖아요, 그죠? 화약 이 만들고. 화약의 힘으로서 포탄. 이 쇳덩어리 있잖아요. 날아가. 쇳덩이가 날아갑니다. 이 그렇죠. 폭탄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폭탄이 새 날아가가지고 예컨대 뭐 한 500km 되는 게 폭탄이 날아가서 배 한복판을 때리 뿌면 배가 파손되는 거예요. 구멍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럼 배 깔아 앉아 버려요. 그럼 배가 그냥 그렇죠. 이것을 당파라고 그럽니다. 이걸 당파, 당구 치듯이. 어떤 사람은 당파라 하면 배끼리 충돌한다. 요번 영화 그러니까 하객진을 펼치기 위해서 견내나 좁은 견내에서 넓은 한산 세상으로 왔고 이 포의 정확성은 모아놓고 그 중으로 쏴야지 띄엄띄엄 있는데 이 포의 정확성이 나옵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모아서 하나가 무너지면은 그때 왜군이 9천 명이 죽고 장수도 몇이 죽었더만요. 죽었다. 그 세계는 9천 명 되었던데. 아니라도 그 한산 대첩의 승리가 안겨준 이의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산 대첩 때부터 이 왜적들은 절대 이수신하고 싸우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아하. 이수신이 오면 피해라. 이게 이제 전령으로 내려옵니다. 이수신이 피해라. 안 된다. 아, 그러니까 그 왜군에서 이제 하지 마라. 풍신수길이가 그 명령을 그렇겠지. 했다 그래요. 풍신수길이. 하지 마라. 이수신하고 너가 싸우면 안 되겠다. 이수신 피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산해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한산 대첩에서 이김으로써 그 우리 그 백성이라고 그럴까요? 민중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엄청 이제 올라갔죠. 올라간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실제로 이제 이순신 이름만 들으면 우리 백성들이 외적은 무조건 도망이니까. 도망가고 우리 국민들은 이제 백성들은 그 이제 기운이 용기가 생기고 말이죠. 이제 영웅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병도 더 많이 늘어나고 성병도 그때 그 저 누구면 성병이라면 그 총사는가 누구였죠? 어느 대사죠? 서산대사. 서산대사가 총사는이고 그리고 저 휴정 삼행대사. 삼행대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성병도 일어나고. 일어나죠. 그게 한산 대첩 이후에 그렇게 된 아니 거죠. 다 이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나니까 딱 어느 대첩에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건 아니고 이수신이 이겨가는 그 분위기를 타고 이제 군사도 모집하면 안 오든가 이수신 밑으로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부산 시민의 날이 10월 5일이잖아요. 10월 5일이죠. 그 얘기 좀 하시죠. 우리 부산 대첩을. 그래 이제 한산 대첩에서 이기고 나니까 애적은 감이 이제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 이수신은 이 전쟁을 이제 종국적으로 끝내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거는 적의 본질을 깨부면 안 되겠느냐. 그러나 이건 너무 두려움이 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때까지 싸운 거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왜냐면 본진을 깬다면은 한산도로 가서 싸울 때보다 2배의 거리를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는 배에서 양식과 땔감을 다 싣고 와야 돼요. 그렇죠. 한산도까지는 이틀 만에 졌으면 오는데 부산은 5일 걸려요. 5일. 그렇게 배 위에서 자면서 땔감 가지고 양식을 해가면 약 7천 명의 병력이 오는데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이수신이. 그런데 전라 좌우수군이 전라 자수영 앞에서 23일간 기동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옵니다. 다른 전투에서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 본진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박살내기 왔어요. 그래 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놈들이 이수신 온다 하니까
안 나오는 거야, 배를. 처음에는 또 한번 그래도 하면서 6척이 나왔다가 박살나니까. 그 다음에는 우암동 그 산 있죠. 자성대 이쪽으로 산에 올라 산에서 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한테 포를 그때 소총이 뭐 산에서 쏘아가지고 아니, 멀리 우리 가는 포를 역동원 됩니다. 우리 백성들을 하여금 우리 포를 얻어가지고 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수신이 그때 장수들이 막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수신 말하면 하루 종일 부산포 앞바다를 영도다리 밑으로 건너와가 부산포 앞바다를 적으로 하여금 이수신 맞으면 벌벌 떨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우리 어린 말로 하면 항복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한산해전까지 10몇 번 싸웠지만은 이 부산해전만큼 그 큰 전투는 없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제 적함을 몇 척이나 그 격파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150척쯤으로 봅니다. 나는. 왜 그럼 그러나 뭐 숫자도 그럼 뭐 1000명 이상 죽었겠는데? 그건 목은 하나도 못 뺐다는 걸 이수신이 자인합니다. 500척의 배가 있습니다. 500척. 그 위에서 전부 산 쪽에서 이 포를 쏘고 총을 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도 여기서 포구 갑니다. 여기서. 포로 싸웠고. 포로서 배를 깨는 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노량해전 이야기로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구독자들 알아야 될 것이 임진란에 4대 성첩이 있었고 그러고 난 뒤에 전쟁의 소강상도 들어갔다가 강화 혁명이 결렬되니까 강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결렬되고 정유 재란이 일어나고 정유년에 다시 이제 재란이 일어났다. 정유 재란이 일어날 때 외적은 이수신을 제거합니다. 모함으로서 각종 모함으로서 제거. 그러니까 정유 재란이 일어났을 때는 이수신이 처음 못 싸웁니다. 감옥에 있거든요. 그래 이수신 백이 종군 중에 원균이가 대를 맡았잖아요. 칠천량 해전에서 그 이수신이 5년간 키워놨던 병력을 몽땅 다 잃어버리고 그래, 맞아요. 바다를 잃거든요. 이런 바다를 명랑해전에서 되찾아옵니다. 이수신이. 7월 16일 날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이가 지도 죽고 잃었던 전투를 딱 2달 후인 9월 16일 날 이수신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거를 다시 그래서 수군을 그때부터는 12척밖에 없으니까 수군 재건을 시작해서 1년 몇 개월 후에 노량해전이 있는데 이제 바다를 또 잃어버리니까 외적은 또 꼼짝을 못 하는데 풍신수기가 죽어버려요. 풍신수기 죽으니까 철수 명령이 내리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철수를 합니다. 우리 역사에 나오니까. 그게 노량해전이라는 것은 침입해 오는 적을 치는 게 아니에요. 이수신이 도망가는 적을 응징하는 전투가 노량해전입니다. 이수신은 한 척도 살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왜 그러냐면 정의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이 탐욕의 무리들이 와서 7년간 이런 못된 짓을 하고 가는 그 배를 나는 한 척도 살려둘 수 없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때 도와줬던 진린이라는 제독 있잖아요. 중국 명나라에서. 그것도 이제 와서 야 뻔하게 이기는 전투고 도망가는 거 뒤만 좀 두들기 패면. 그래 이제 진린이도 왜군 그러니까 외적들한테 뇌물도 받고 뇌물 받죠. 뭐 그랬다고. 뇌물 받고 야 좀 살살하자. 이미 도망가는 놈들 이겼는데. 그 다행히 말라 그러노. 그러니까 이수신은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죠. 자기 사랑하는 셋째 아들 면이 전사합니다. 전사하고 그다음에 지 사랑하는 이 조선의 백성이 아까 말했 4분의 1이 안 죽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7년 동안 겪은 이게 도대체 정의는 세워야 되겠고 이수신 그리고 또 나는 생각해 내 다시는 이제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확실히 응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징하니까 그 이수신의 분노는 거기에 이르렀죠. 그래서 분노하니까 막 재근접전이 그때 벌어졌죠. 진린 제독이 전쟁을 이제 깊이 했는데 그 이수신 장군의 그 어떤 정성에 그렇죠. 감복을 해가지고 결국은 따라가죠. 했는데 그 책을 보니까 마지막에 그걸 하면서 그 이수신 장군이 이제 죽으면서 내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근데 그 당시에 그 시점에 그 진린 제독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싸우고 있었죠. 위급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이수신 장군이 죽었다는 것이 알려졌으면 자기 생명도 위협했지 않겠나. 그렇죠. 그럼 전투는 완전히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 약 200척의 배를 깼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순신이 죽을 당시는 전쟁이 3분의 2쯤 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노량해전은 다른 전투하고는 좀 다르다. 이거는 다시는 이런 불의의 무리한테는 응징을 해서 재발도 막고 나라에 원수를 갖고 싶은 거죠. 이것을 이순신은 하늘에 기도를 하고 죽는 그날 저거는 철수가 끝. 참 그 매력적인 그 말씀은 우리 그 재판관께서 그걸 쓴 거 아닙니까? 그날 그 시점에 11월 19일, 그러니까 1598년 11월 19일. 그때 만 54살이죠. 뭐 요새 나이로 하면 이제 53세지요. 그렇죠. 53세로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냥 만 54세라고도 하고. 그 이제 제가 영웅은 가고 성웅이 다시 오는 순간이었다. 그게 이제 11월 19일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 마지막을 이순신의 죽음을 어떻게 묘사할 건 가지고 그 한 반 페이지 쓰느라고요 6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이 사람이 앞뒤가 맞느냐. 이 사람 일생을 일관되게 죽음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웃으면서 갔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앞에 성자니까 이 사람. 이 사람 성자예요. 다 내려놓고. 근데 그 뭐 무의자연 이야기도 해놨던데 그 노자의 그거는 김종대 재판관님의 철학 아니에요? 아니 그건 내 철학이 아니고 이순신이 가장 마지막에 이 사람이 유학에 아주 장자 이런데 두루 이순신이 능통했어요. 이 사람이 점을 치거든요. 점 칠 때는요 주역 점칩니다. 그 바탕에서 이 점을 사수삼경 그러니까 통달하셨을 거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통달하셨을 그래서 이렇게 성자가 된 분은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런데 누구든지 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이순신은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면 이순신 어르신의 그 마음이 죽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초월했어요. 그러니까 그 써놨는데 그런 말을 써놨던데 한결같이 죽게 되면 죽는 것이다. 저는 우리도 지금부터 그렇게 살다 가야 된다. 이제 근자에는 그 이어령 장관께서 아름다운 마무리 죽음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다. 다만 좀 더 가치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뭔가 좀 나라에 또 이렇게 다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죽음은 생각을 나는 안 했으면 싶고요. 이 현실에서 내가 마음껏 사랑을 베풀고 정성을 다하고 그래가 죽게 돼. 그럼 죽으면 죽는 제가 거야.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만나고 몇 년 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죽음과 삶은 동일한 거다. 이게 삶 이꼬르 죽음이고 죽음 이꼬르 삶이다. 그걸 내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왜 그걸 생각했냐면 죽는 날은 정해져 이 세상 안중근 사람 없으니까 정해져 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았다. 그럼 하루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삶 이꼬르 이제 죽음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삶을 살면 결국 그게 아름다운 죽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오늘 하여튼 장시간 감사하고 예. 이번에 4주 동안 4번에 걸쳐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우리 구독자들께서 이 우리 김종대 재판관님이 구도자의 심정으로 평생을 자기 스스로 실천하고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또 이순신을 널리 알려서 우리 세상이 정말 갈등 없고 정의롭고 서로가 모두 사랑을 베풀고 국가나 가정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국민이 되자고 헌신 노력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좀 전달이 되고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지인들에게 퍼날라서 김종대 재판관님을 언제 또 직접 만나서 말씀 듣기는 힘들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